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터지고 한 달 후쯤, 그러니까 1982년 6월 초중경에는 굵직한 사람들이 줄줄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친위적 문제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유학성 안기부장이 해임됐고, 후임으로 떠오르는 실세 노신영 외무장관이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 외무장관에는 이범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되죠. 그런 한편으로 청와대는 놀라운 기획을 하나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 예, 각하. 검찰이 그동안 2차례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기소도 했지만 국민들 의구심은 줄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게 달라지나?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의 진이라? 어떻게?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현장 수사를 담당했던 중수부장 이하 수사검사 전원을 기자회견장에 출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 TV 생방송으로 국민과 언론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자는 겁니다. 그걸 TV 생중계로? 시간 제한도 없이? 기자들의 의심이 풀릴 때까지 무엇이든 물어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거 좋겠네. 응? 검찰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어서 한다는 뜻도 되잖아. 예, 각하. 자신감 없이 무제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거 추진해봐. 좋아, 아주 좋아. 박철원의 제안은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냈다. 그러나 김석휘 검찰총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박 비서관, 정말 이러기야? 선배님, 그렇게 됐습니다. 검사들은 전문 방송인이 아니잖아. 검사들을 갖다가 생방송 자리에 그것도 무제한으로 앉혀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양해해 주십시오, 선배님. 이거는 마지막 돌파구입니다. 왜 마지막 돌파구로 검찰을 희생양으로 삼냐고? 검사는 박 비서관 친정이잖아. 그럼 좀 봐줘야지. 맞습니다, 선배님. 지금 청와대에 있지만 저는 지금도 검사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를 좀... 어떻게 이해를 해? 이건 모험이야, 모험. 선배님, 지금은 모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수 국민들이나 언론이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유언비어만 행행하는 상황에서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박 비서관, 하나만 물어보자. 예, 말씀하십시오. 그 무제한 기자회견 말이야. 각하의 짓인가? 예, 각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야? 예, 마지노선입니다. 각하, 찾으셨습니까? 검사들 기자회견 끄는 우회대 가고 있어. 방금 예행 연습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잘했어.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연습을 많이 해두면 좋지. 어? 무엇보다도 말이지. 언론에서 주로 제기할 것 같은 문제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어? 그러려면 시나리오를 잘 짜야 할걸. 예, 그래서 750억 원의 대출 경위, 검찰 수사가 갈팡질팡했던 이유,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안기부, 문공부, 정무 1수석실 협조를 받으면 도움이 될 거야. 응? 그리고 말이지.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 중에서 되도록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출연을 시키라고.
아무래도 경상도 사투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건 글라? 뭐 아무튼 사투리는 그렇더라도 이미지가 아주 냉철한 검사들로 팀을 만들려고. 내용에 못지않게 이미지도 중요하다니까. 이 정도라면 검찰 최초의 무제한 생방송 기자회견의 연출은 청와대의 몫이었다. 6월 4일 생방송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기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철이 장영자 사건은 일단락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우 세력 관련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파헤쳤습니까? 예. 먼저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은 사채업자 부문을 제외하고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배우 세력 관련설이나 정치자금 유입설은 그동안 한간에 난무했던 갖가지 루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무근이라는 겁니까? 예, 사실무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곤혹스러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검찰이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 사실을 파헤쳤는데 국민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은 완전히 파헤쳐졌다고 자부합니다. 사건의 주역이 변경됐다고 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과거에 이철희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무척 꼼꼼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인데다 허황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인으로서의 자세일 뿐입니다. 이 씨가 재벌이 되고 있다는 꿈에 너무 집착해서 정상적인 사고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 없을까요? 이 씨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꼭두각시 노름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철희 씨는 한중동 합작은행 설립에 열심이었다는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유수의 기업들이 이철희 씨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에게 어음을 발행했다는 건가요? 일신제강의 주창균 사장 같은 분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기업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 씨도 회사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수기하고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전직 중앙정보부 차장인데다 장여인은 이규광 씨의 처제가 맞고 대통령 영부인과도 잘 통하는 듯하다는 판단 아래 거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권력이나 정보기관에 무조건 약하다는 그릇된 풍조가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검찰의 반성 같은 건 있었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이지만 정치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검찰이 곤혹스러운 입장을 방지해 볼 수 있나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검사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 보석실입니다. 나 박철원 법무비서관입니다. 각하께서도 좀 전에 나간 생방송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다. 별 말씀 없으셨습니까?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보셨는데 만족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송 보시는 동안 피운 담배 꽁초가 재떨이로 3개나 됩니다. 그래요? 다행히 방송 끝나면서 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래요? 각하도 보셨대요? 보셨는데 아주 흡족해 하셨나봐. 아유, 다행이네요. 애쓴 보람이 있군요. 그러게. 다행은 다행인데 제발 이걸로 끝이 나면 좋으련만. 어차피 지난 일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 재판 거쳐서 벌 받을 사람 벌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끄는 것도 국력 낭비예요. 과연 국력 낭비였을까? 3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때마다 정치적 사건으로 단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증거다. 1982년 6월 24일 대폭적인 개각이 이루어집니다. 큰 사건 하나 터지고 나면 의뢰하는 그런 개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마무리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개각이었던 거죠. (1992년 3월 30일) 청주교도소 정문이 열리면서 9년 10개월 만에 가석방된 장영자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그해 12월, 그녀는 KBS의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그러면서 제가 채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1억 정도 투자한다 하면은 1,500만 원 정도도 남을 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날짜를 가지고 남는 게 아니고 이제 그날로 남고, 그런 일이 한 달에 10번만 있어봐요. 1억 가지고 1억도 남는 거죠. 그녀는 인생 전체가 억울하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81년 외화 40만 달러를 소유한 이유로 외환관리법 위반한 거 외에는 범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로 몰아서 15년 중형을 선고했어요. 인간 본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억울해요. 그녀는 인터뷰 도중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쏟아냈다. 원효로에서 남영동까지 나와 노량진까지 전차를 타야 했는데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그 돈 아끼려고. 이제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여자를 보이십니까? 사람은 중년이 되면 얼굴에 어떤 사람인지 쓰여있다고 하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영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약간의 감동까지 받았을 터였다. 그러나 그 당시 장영자의 재산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상희 변호사의 말. 우선 제일 기억나는 거 경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제주도에는 목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압류를 했는데, 그 세금 내라고 징수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아이러니인데, 그거 행정소송 해가지고 다투는 동안에, 그게 몇 년씩 걸리니까 그 사이에 부동산이요. 수배가 뛰었어요. 전부. 그 부동산만 잘 처리해도 그 세금 다 내고도 남고 지금도 아마 이렇게 해서 부스러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웃기더라고. 그때 내가 보니까. 그 행정소송 몇 년 하니까 도리어 그냥 세금 내고도 그냥 남을 만큼 재산이 많았죠. 1994년 1월. 불행하게도 장영자는 또다시 어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4년 후에 특사로 풀려났지만 2년 만에 다시 국권화폐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구속되어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살고 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영자는 따뜻한 마음과 사업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 물론 한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을 알았다면 수차례나 범죄 행각에 뛰어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영자 여인을 좀 동정적으로 본다면은 음습하고 부조리한 그 시대가 만들어낸 시대의 괴물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